자, 대설은요, 주의보와 경보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24시간 신적설이라고 그래서요, 새로 내린 눈이죠. 24시간 새로 내린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보통, 기계 측정보다는 이렇게 적설이라고 되는 적설판이 있어요. 판에 눈이 이렇게 쌓이면은요, 이렇게 자 같은 걸로 측정을 해서 싹 치우고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 적설량 양 자체가 물론 센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설을 주의보나 경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적설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쌓인 이제 새로 신자죠, 신적설량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신적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인 기상 관측소에서 못 하고요. 사람이 있는 유인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신적설 5cm 이상 예상될 때 주의보고요.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이 될 때 대설 경보가 내리게 됩니다. 얼마 전 눈 한번 오랜만에 많이 왔죠. 영동 지역에도. 각각 대설이 발생됐을 때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한 준비, 올바른 방법을 알아볼까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정보와 교통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차량에는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차간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골목길,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은 반드시 치우고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며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눈 피해 없는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설 시 안전 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칙은 또 막혔네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했던 국민 재난안전 포탈 서비스가 조금 갱신이 서버가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대서시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에 대비용 안전장구 등을 꼭 착용하도록 하이고요.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특히 요즘 차량들 중에 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가동이 안 되고 후륜구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가도로나 고갯길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방 타이어에다가 체인을 꼭 설치해서 운행을 하셔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거리 항상 유지하도록 해주고, 브레이크 사용할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라는 얘기가 있죠. 엔진 브레이크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측정하는데, 요즘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또 풋브레이크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한 번에 막 당기면 안 되고요. 살살살 당겨서 제동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행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요.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게 좋다. 일단은 또 눈이 오면은 내 집 앞, 내 점포 자기가 치우자라는 거. 그 앞에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집이나 그 가게 주인이 또 어떤 그 이제 책임을 지도록 좀 돼 있죠, 법이. 대설이 내렸을 때 직장, 농촌, 해안 지역별로 처리해야 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대설이 났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도 그랬지만 차량이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립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연료 문제죠. 연료 때문에. 그 다음에 연료를, 예를 들어 차를 계속 시동을 켜놔야 되는데 몇 시간씩 가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연료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나 휴대폰, 재난방송 문자 등을 좀 청취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연료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수시로 껐다 켰다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또 히터 춥다 보니까요, 히터를 작동시킨 다음에 창문을 닫아놓고서 잠이 드는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창문을 자주 열어서 하도록 하고, 보통 차량에 이렇게 돼 있으면 환기를 빨리 시키는 방법은요, 이렇게 좌측에 운전석의 창문을 열었었잖아요. 그러면 저쪽 뒤쪽에
조속 뒤쪽 창문을 이렇게 개폐를 해놓으면요, 서로 양방을 대각으로 해놓게 되면 좀 공기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지진인데요. 지진은 얼마 전에 경주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는 어렸을 때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겪다 보니까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 자연 재난의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의는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서 땅이 갈라지면서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판 경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거든요. 이렇게 판 내부에 있어서 판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보다 지진 발생 빈도는 낮고 재발 가능성도 좀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다른 뭐 예를 들어 정기적이라고 좀 그렇지만 자주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는요, 재발 발생 주기가 좀 긴 편에 속하지만 지질 구조상 우리나라도 지각이 약한 단층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고 계신 삼척시도 마찬가지고요. 단층지대에 하나 속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저쪽 경주 쪽 보면은요, 단층지대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내부에서 응집되어 있는 응력 자체가 이제 도출돼서 나오는 경우가 이 단층지대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발생 빈도가 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 판구조론이라고 하죠. 지구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다 지각판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 이 지각판들이 수평으로 이동을 할 때 판 경계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고요. 또 탄성 반발설이라고 있습니다. 지각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이 되면 뭐 단층이죠. 단층지대 같은 경우에 변형이 발생이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침강과 융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에너지 발생이 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론, 이 두 가지 이론에 의해서 지진의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진을 이야기를 할 때는 지진에 대해서 규모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고도 있겠지만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규모. 영어로는 매그니튜드라고 해요. 하고 이 규모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는 동일한 수치로 표현을 해요. 어느 지역이든 규모는 같다고 얘기하지만 진도는요,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의 구조나 진도는 보통 intensity 강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city라고 하는 강도로 문제,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수치로서 제시가 되는데요. 진도라는 거는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구조, 지체 구조라고도 하고요. 지질 구조나 구조물의 형태 또는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는 거는 일단 지진기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을 측정을 해서요, 그 지진 에너지 양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고요. 특정 장소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규모는 앱솔루트한 개념이고요. 얘는 진도는 약간 상대적인 거죠. 어떤 장소에서 뭐 예를 들어 규모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뭐 보통 규모 5.6, 뭐 5.8, 그다음 규모 5.8의 지진이 났다 그러면 또 이게 표현할 때는 M 5.8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매그니튜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진도라는 건 어떤 장소에서 인간이 어떤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변의 물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조물의 형태 또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을 등급별로 나눠서 상대적으로 렐러티브한 개념이죠. 렐러티브한 개념으로 표현할 때 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12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2등급. 그래서 보통 로마 숫자로 표기도 하고요. 로마 숫자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진도 7에 해당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아라비아 숫자를 표현하는 거랑 로마 숫자를 표현하는 거랑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다. 지진 발생됐을 때 실내 또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행동 요령하고 그 다음 지진에 대한 행동 수칙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자, 따라하세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물과 떨어져서 이동한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지진, 알아두면 안전합니다. 지진이 관련돼서 재난에 관련된 안전 디딤돌 앱 같은 것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실내에서 행동 요령입니다. 지진 발생 시, 자, 따라하세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지진, 알아두면 안전합니다. 집에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놀랄 텐데요. 일단은 먼저 몸부터 피해야 되죠. 피하고 난 다음에 가스와 뭐 전기 이런 것도 차단하고 뭐 문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체들이 변형을 생겨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재빨리 문 먼저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다중시설 이용할 때 행동 요령입니다. 지진 발생 시, 자, 따라하세요.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머무르며 머리를 보호한다.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지진, 알아두면 안전합니다. 자, 지진에 따른 행동 수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강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지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특히나 지진은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지진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지진에 대한 궁금증을 짚고 가볼 텐데요. 지진은 과연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땅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판이 이어져 있는데요. 지진은 이러한 판들이 맨틀 위를 떠다니다 서로 만나 부딪히면서 그 힘이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올 때 땅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판 경계에서 약간 떨어진 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긴 하지만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78년 이후 2016년까지 145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다음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어서 북한 평안북도의 의주, 울진 해역, 속리산, 홍성까지 한반도 전역이 결코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진 발생 시의 대처법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집안에서 지켜야 할 지진 대피 방법부터 알아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에 강한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고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한 뒤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두고 가구나 가전제품,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고정해 놓도록 합니다.
비상시 가족과 만날 장소와 연락할 방법, 대피 장소, 응급처치법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재난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 방법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비상식품은 물, 통조림, 건빵, 초콜릿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구급약품은 연고, 감기약, 소화제, 지병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생활용품은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그 밖에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라디오 등을 준비해둡니다.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진정보 알아두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과 기상청 지진정보 알림이를 설치해두면 지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땐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유리 파편이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물건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엔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밖으로 나갈 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돼 다칠 수 있으니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대피소는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대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신속히 이동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마저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크므로 즉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학교에서 지진을 맞닥뜨렸다면 곧바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크므로 창문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운동장이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주변의 넓은 공원을 찾아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하는데요.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땐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는데요.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워서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둡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합니다. 이 또한 긴급 차량을 위한 조치입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땐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이웃과 서로 협력해 응급처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라디오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옷장이나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확인도 필수인데요.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릴 경우엔 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고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지역 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가스 관련 기관에 조치 후 사용합니다. 전기에 이상이 발견됐을 시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수도관에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그고 하수관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살고 있는 곳에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끝으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사전 대비와 훈련만이 예측 불허의 재난을 예방할 최선의 방법. 지진으로부터 모두 안전하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 지진의 발생 전, 발생이 진행되면서 발생 끝나고 난 후 등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황사 현상인데요. 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이나 몽골, 아시아 대륙에서 중심부에 있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뭐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모칸 사막 같은 데서 황토지대에서 작은 모래나 황토가 먼지로 형태로 바뀌어서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특히 편서풍이죠. 멀리 날아가는 서 떨어지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황사주의보, 황사경보가 다음 것 같습니다. 이제 봄철 다가오니까 황사에 대한 피해도 커질 텐데요. 황사로 인해서 1시간 평균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PM10 농도죠. PM10은 파티클 메러라고 보통 약자죠. 파티클 메러 미세먼지 수치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2시간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황사주의보가 나오고요. 그 2배인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될 때 2시간 이상 지속되면은 황사경보가 내려집니다. 보통 최근 10년 기록들을 보시면은요, 황사 관측 일수는 한 10일 정도 이상 되는데요. 이 중에서 3월 달이 가장 많고요. 4월, 5월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봄철에 70에서 80% 이상 발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황사 일수가 보통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 좀 더 증가한 경우로 보이고 있고요. 황사 피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호흡기에 의한 질환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은 기관지염이나 천식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해 또는 우리가 자극성 결막염 같은 거 안질환들도 유발이 되는 경우가 좀 많죠. 또 육상이나 해상, 항공 부문에 대한 교통수단에 중단되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좀 있죠. 특히 가시거리 감소 때문에 항공기 결항 등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경제적 손실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뭐 긍정적으로 보는 황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흑성분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미세먼지다 보니까요, 영양분 같은 게 부착이 돼갖고 바다 같은 데 빠지면은 또 물고기나 플랑크톤의 먹이 요소로도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좀 안 좋은 게 이제 이 토양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도가 되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흙이 덥다 보니까요, 식물의 생장 있죠. 생장을 저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 인공 황사에 이용을 해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요, 식물이 아무래도 태양광으로부터 광합성장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물이 덮었을 때는, 아니 흙이 덮였을 때는요, 모래가 덮였을 때는 약 18% 햇빛 투과율이 감소가 돼서 식생에 생장에 좀 방해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황사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와 황토 먼지가 대기 위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내려오는 현상을 뜻합니다.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상의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가, 8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상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황사경보가 발령됩니다. 황사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황사 예보 시 가정에서는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특히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했을 경우에는 귀가 후 즉시 황사에 노출된 손과 발 등의 피부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황사 예보 시 채소나 과일은 평소보다 더욱 깨끗이 씻어서 섭취해야 하고,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준비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다음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황사 예보 시 행동 요령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및 황사 예보를 수시로 청취해야 하며,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 예보를 분석한 후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선생님 황사는 어디에서 오나요? 황사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해요? 입을 막아.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지도 홍보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비상 연락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연락처를 유지해야 하며,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황사 예보 때 축산시설에서는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야적된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력 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를 미리 점검해 둔 것이 좋습니다. 황사가 실내로 들어가 채소나 꽃 등의 원예 작물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각종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은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강한 황사가 발생해 황사주의보, 경보가 내려졌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특히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피부가 직접 황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안경, 마스크, 긴 소매 의복을 착용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는 즉시 손과 발 등 피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황사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코와 입 속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실내 공기의 관리에도 평소보다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기 정화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가공과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 요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황사 발생 시 학교 등 교육기관의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황사에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즉각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황사로 인해 황사주의보, 경보가 내려질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합니다. 축산 시설 원예 지역에서는 황사주의보 경보 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축사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적게 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축사 주변에 야적된 사료용 건초와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는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원예시설 내의 투광률과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의 유입을 막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자동차의 경우 차체에 쌓여있는 미세먼지를 손이나 먼지털이개로 닦아내지 말고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황사에 노출돼 오염된 그 밖의 물품들도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가 지나간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할까요? 먼저 창문 틀과 바닥 등 실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상이 있는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감기, 안질 환자, 발염증 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시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식당 등은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축산 시설 원예 지역에서는 황사가 지나간 후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각종 기구류 등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합니다.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경우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잘 털어냅니다. 또한 황사로 인한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축사 곳곳을 비롯해 모든 가축을 소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가축 질병의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합니다. 매년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노란 먼지의 공습 황사.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만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소중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내용들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는데요. 하나 좀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PM10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1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10 마이크로메타를 얘기해요. 직경이. 미터는 밀리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1000밀리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메타 그러면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수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PM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보통 1 마이크로미터로 얘기하는 것은 1000분의 1 밀리미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터가 10의 마이너스 6승에 미터가 1000이니까. 그죠? 따라서 1000분의 10, 즉 100분의 1 밀리미터 정도 크기를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0.001mm 밀리미터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PM10은 요게 이제 10배니까요. 약 0.1mm 정도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직경이요. 보통 사람의 머리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한 70 정도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더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좀 있으면 이제 송화가루 날리고 그 꽃가루도 날리기 시작할 텐데요. 꽃가루의 크기가 꽃가루가 외직경이 약 한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한 5등분 했을 때 이만큼의 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 중 PM10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 내는 크기가 되게 작죠. 또 더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게 있죠. PM2.5. 2.5는 이 PM10을 또 4등분해서 요 크기가 차지하는 게 되겠죠. 그죠? 아주 미세하죠. PM10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황사 성분들 포함해서 토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PM2.5는요. 일단은 1차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오염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더 몸에 안 좋습니다. 보통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또는 암모니아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비휘발성 유기물, 유기탄소 등으로 바뀐 물질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좋고 또 일단 작으니까 더 많이 부유되죠.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부유돼서 오랫동안 장기간 체류를 한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초미세먼지도 관리하고 있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낙뢰 현상인데요. 낙뢰는 번개 종류 가운데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낙전 현상, 방전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낙뢰가 예상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이 뭐 건물 안일 세운차, 음푸파인 곳이나 동굴 등으로 피해라 라고 되어 있죠. 낙뢰에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뭐 낙뢰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한데, 미국과 같이 넓은 땅덩어리 같은 경우에 낙뢰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들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낙뢰에 관련된 안전수칙도 이 재난안전 포탈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사람을 태우고 가던 케이블카의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8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을 끊어놓은 대규모 정전 사태. 갑자기 가동이 멈춰버린 원자력 발전소. 각기 다른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바로 낙뢰로 인한 사고라는 점.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고 여파도 큰 재해 낙뢰.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낙뢰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수칙을 알아봅니다.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이루는 낙뢰.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낙뢰 건수는 약 12만 건. 그중 5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상이변의 심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낙뢰 발생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구 대기 온도가 1도씨 상승 시 낙뢰 발생 가능성은 5에서 6%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낙뢰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일정 지역에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날 때 수증기는 길쭉한 모양의 정난운을 만드는데, 이때 구름 상단의 양전하와 하단의 음전하가 충돌하며 발생시키는 전기가 바로 낙뢰입니다. 이런 낙뢰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데요. 속도는 빛의 10분의 1 정도로 빠르고 전압은 약 1억 볼트로 집에서 쓰는 전기의 50만 배에 달합니다. 또 섬광이 지나가는 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4배가 뜨거운 27,000도에 달합니다. 사람이 직접 낙뢰를 맞을 경우 화상뿐만 아니라 내장이 파괴되고 중추신경 마비, 호흡 중단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재해, 낙뢰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알아봅니다. 낙뢰 예보가 뜨면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할 경우에도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뢰 예보가 있을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우산보다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뢰 정보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서 제공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합니다. 태풍, 호우 예보가 뜰 때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점을 파악하고 낙뢰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요. 이는 다음을 참고합니다. 낙뢰가 발생할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각 가정에선 가족들과 함께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는데요. 컴퓨터, 스마트폰,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또한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화기나 전기 제품 등의 플러그를 뽑고 전등이나 전기 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이 아닌 야외에서의 경우인데요. 낙뢰는 나무나 깃대 등 뾰족하고 높은 물체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를 피하고 몸의 높이를 최대한 주변보다 낮게 합니다. 또한 야외 대피 때에는 사람 간 간격도 1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낙뢰가 친다면 전기 에너지가 사람끼리 또는 땅을 통해 옮겨 다닐 수 있고 폭탄이 터지듯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 강한 충격파까지 유발해
집단적인 참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등은 정기적으로 차폐돼 있으므로 그 안에 머물면 안전합니다. 이어서 산에서 낙뢰를 만났을 경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친다면 낙뢰의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에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위험이 더 크므로 서둘러 하산합니다. 만일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주변보다 몸의 높이를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대피 시엔 젖은 땅은 피하고 등산 장비 중 밧줄, 침낭, 배낭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낙뢰에 맞은 사람을 발견했을 시엔 가능한 한 빠른 응급구조를 위해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합니다. 우선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환자의 의식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는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끝으로 낙뢰에 관한 속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쓰면 낙뢰 맞을 위험이 더 크다? 정답은 X. 한국전기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쪽과 아닌 쪽 낙뢰 횟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와 휴대전화 전자파가 낙뢰를 유도한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경과 우산, 목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낙뢰를 맞는다? 이 이야기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위로 떨어지는 성질의 낙뢰는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경, 시계, 목걸이 등 금속류를 착용한다 해서 낙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낙뢰 사고 예방법. 안전수칙을 꼼꼼히 체크하고 지킨다면 예측할 수 없는 낙뢰 위험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좀 낙뢰의 각 경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조 현상이죠. 적조 현상은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을 하면서 바다나 강 등의 색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특히 붉게 변하는 것을 적조라고 그러고요.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라고 그러죠. 적조 발생 시에는 선박을 활용을 해서 적조 생물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산소를 주입해주면 적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순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해성 적조 같은 경우는 양식어장 주변에 발생했을 때는 먹이 공급을 중단해서 적조가 발생되는 영양분 부영양화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심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5m 이상으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해주도록 하라 얘기입니다. 다음에 적조 생물이 부상하고 있으면 황토를 살포하는 경우 많이 봤죠? 언론을 통해서 황토를 살포해서 적조를 좀 완화시켜서 적조가 이제 부착이 돼서 황토에 부착이 돼서 밑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재난별로 현상들을 확인해 봤고
각 재난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안전 수칙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에도 뭐 자연 재난의 유형에는 되게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것들 내용들 보면은 이제 급경사지 사고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 뭐 산불 또 큰 피해를 입히죠. 산불에 대한 피해도 있고 또 우리 추울 때 입는 피해 있죠. 한파. 또 더울 때 입는 피해, 폭염.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화산 폭발 현상도 있고요. 자연재해 또 뭐 있을까요? 또 그 창냉해 피해 입히는 서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박 같은 현상도 있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에 보면 해양 쪽에서 또 이 해파리 사고도 많이 납니다. 해파리 사고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뭐 기회 되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추후 레포트 형태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하게 레포트 내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